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너에게 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송정연, 송정림 두 분 공저로 되어 있고요.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우선 이 책을 지은 저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정연, 송정림 두 분 공저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분이 방송가에서는 유명한 의좋은 자매 작가로 잘 알려진 분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매 작가시면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한 동네에서 살고 계시고 그래서 매일 함께 산책하고 차 마시고 아주 그야말로 의좋은 자매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송정연 작가님은 라디오 작가시고요. 송정림 작가님은 드라마 작가 쪽으로 유명하신데 두 분 다 책도 굉장히 많이 쓴 실제 책을 쓰시는 작가분들이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두 분 다 아들 하나씩을 둔 엄마시라는 점이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씩 둔 두 의좋은 자매 작가분들이 아들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들들이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사회생활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수십 년간 느꼈던 사회생활에서의 팁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알려주고 싶겠어요. 이제 그런 이를테면 진정성이 들어간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죠. 네, 그 책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진정성이 있느냐가 몰입감을 주잖아요. 어떤 책을 읽을 때 조금 내용이 겉도는 것 같다거나 이건 난 공감이 안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사실 몰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주는 메시지일까를 생각하면 내용 자체에 진정성이 없을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르가 이를테면은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는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묶어서 책으로 냈던 그런 책도 있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 라는 책이었는데 한창욱 님이 지으셨던 책인데 이 책도 사실은 비슷한 구도예요.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아버지신데 그런데 사춘기 딸에게 그리고 이제 막 10대, 20대를 넘어가는 딸에게 계속 얘기를 해도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마다 그걸 다 글로 써서 남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묶어서 책으로 내서 주신 거예요. 이를테면 꼭 본인의 딸에게 주셨다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적용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거랑 비슷한 건데 이제 아버지와 딸 버전이 아니라 엄마와 아들 버전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근래의 책을 생각해 보면 저도 이 유튜브 채널에도 올렸던 책인데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라는 베스트셀러가 됐던 경제서적이 있었는데 그 책도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신 대기업에서 평생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경제적으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사실은 그 책은 이제 블로그에 쓴 글들을 모아서 낸 거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책들이 공감이 가고 몰입도가 생기고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진정성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본인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남겨서 묶은 책이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더 얼마나 진심일 수 있을까 메시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모든 청년들에게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꼭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또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엄마들의 그런 노하우와 정말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써있기 때문에 꼭 사회 초년생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참조를 할 만한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 책을 조금 더 목차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4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 뭐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이거나 하시고 계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너무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의 관계 맺기.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셀프 컨트롤. 뭐 이건 역시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한 스킬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디튜드,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이 파트 3에 나와 있고요. 멋진 사회인이 되는 법, 에디튜드. 뭐 사회생활을 해보시거나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특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에디튜드는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이 많이 갔고요.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 성장과 성취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 끝맺은 말이 지금은 서툴러도 괜찮아 이런 소제목으로 책을 마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꼭지들이 한 60개 정도가 단편적으로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4개의 파트에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엄마의 잔소리 60번을 체계적으로 묶어놓은 책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기 개발서라는 느낌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수필 같은 느낌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사회 초년생이시라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얼마 전에 읽은 내용인데 요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단체 생활이나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이 어울리고 조금 단체 문화 같은 게 사실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 선배, 뭐 직장 선배, 동네의 선배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어울리면서 많이 해주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했었죠. 직장에서도 직장 들어가면 회식도 굉장히 잦았고 사실 그 단점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생활과 시간도 뺏어가는 단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러면서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장점도. 근데 그런 부분이 요즘에는 뭐 선배나 후배나 서로 개인 생활과 개인의 시간이 소중해지는 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터놓고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가 조금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붙잡고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막 얘기를 해주려는 선배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없는 편이고요. 그게 그 후배들이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인식들이 더 강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다 보니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어디 딱히 물어볼 만한 데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읽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에서 엄마지만 어머니지만 또한 사회생활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에게 해주는 뭐 정말 진심 100%의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좋은 책입니다.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너에게 송정연, 송정림 공저 세멘 파커스 프롤로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들이 어렸을 때
갑자기 외계인이 와서 우리 아들을 데려가 버릴까봐 남편과 교대로 아기 머리맡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아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데도 아이에 대해서는 추억 한 조각도 바꾸지 않을 그런 아들입니다. 세상 모든 엄마의 마음이 그렇겠죠. 건강만 해줘 라고 기도하며 키웠는데 그 기도대로 아이는 건강하고 밝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의 직업은 걱정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자나 깨나 걱정입니다. 20살 성인이 되면 걱정이 줄어들까 했는데 잘할 때도 교만할까 걱정, 못할 때는 좌절할까봐 걱정, 걱정, 또 걱정입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 잠시 베를린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늘 아이 걱정을 하니 남편이 저를 프라우 조르게라고 불렀습니다. 걱정 부인이라는 뜻이지요. 아이는 하늘이 다 키워주고 마을이 함께 키워준다고 걱정을 놓고 살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이 많아 자기도 모르게 무례할까봐 또 기존 질서들을 놓쳐서 상처받고 위축될까봐 모든 것이 다 걱정입니다. 아들아 라고 발음만 해도 제 마음에 물기가 생깁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처음 만난 스승이자 맨 마지막까지 남을 스승입니다. 평생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아이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신이 일일이 곁에 있어 줄 수 없어 어머니를 그 곁에 두셨다는데 과연 신이 내려주신 그 역할을 제가 잘 해내고 있을까 마음 졸이며 아들에게 하나하나 일러주고 싶은 것들을 써봤습니다. 거창하거나 철학적인 글은 아닙니다. 상갓집에 가서 조문하는 법부터 식사 예절이며 공연장 예절 같은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썼고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거나 진로 고민에 보탬이 되는 말들도 썼습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조언, 돈에 대한 관점, 힘들 때의 당부, 외로움 퇴치법과 적응법 등 지구인으로서 필요한 신호등과 삶의 이치와 처신에 대한 잔소리입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아이가 가장 잘하는 말,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알아서 하지 못할 일들이 사실 아직도 있습니다. 알아서 하겠다는 아이를 붙잡고 얘기하면 엄마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 대신 아이 책상에 살짝 이 책을 놓아주면 어떨까요? 출근하는 아이 가방에 슬쩍 넣어주면 어떨까요? 산 넘어 산인 인생길의 초반부를 걷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라는 노래 가사처럼 아이의 뒤에서 애만 태우는 엄마들에게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파트 1. 관계 맺기. 사람과 사람 사이. 정님.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수많은 격언에서는 쉽게 말하는 것들이 너에게는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야.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힘들고, 자신을 아는 것도 힘들고, 야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는 것도 힘들고 99%의 노력을 다하는 일도 힘들어.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들 하지. 사회에 나가면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그건 매뉴얼도 없어. 사물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고 날씨도 예보를 해주니 예측할 수 있고 기계는 사용하는 법이 있고 요리는 요리법이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일은 매뉴얼도 없고 예보도 없고 뚜렷한 학습법도 없어. 특히 막무가내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정말 어찌해볼 도리가 없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교류하는 인간관계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야. 어렵다고 피해버릴 수 없는 거란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은 우리 삶의 필수 요소거든.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미국의 유명한 자서전 작가인 잭 앤더슨에 의하면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늘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있었다고 해. 그 원칙들은 이렇단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라. 함께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는 오래된 구두나 모자 같은 편안하고 원만한 사람이 되어라.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격하지 않게 해라.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마라.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보람을 느끼는 폭넓은 사람이 되도록 해라. 성공한 사람에게는 축하의 말을, 슬퍼하거나 실망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의식적으로라도 자연스럽게 해라. 자기 취향대로 사람에 대해 좋고 싫음을 내세우기 전에 사람들을 좋아하도록 노력해라. 과거의 오해든 지금 가지고 있는 오해든 모든 오해를 없애도록 해라. 사람들의 정신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그건 자신의 큰 힘이다. 너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지. Like calls like. 호감이 호감을 부른다는 서양 격언 말이야. 호감은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야 하고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란다. 누군가에서 호감을 얻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를 좋아해야 해.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애써 온 마음을 다해 좋아해야 하는 거야. 윈스턴 처칠의 고모는 처칠의 비서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 그를 만나고 5시간 정도 지나면 그의 흠이 모두 보일 겁니다. 그런데 장점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생이 걸려도 모자랄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 하지만 그의 단점만 보는 사람도 있고 그의 장점만 보는 사람도 있어. 칼릴 지브란도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단점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는데 너무 몰두한다는 점이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는 생전에 사람들의 단점을 바라보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해. 간디가 보내는 신뢰와 칭찬에 힘입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큰 성공을 거둔 지도자로 성장한 거야.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드러난 약점을 들춰내기보다는
숨어있는 장점을 캐내야 해. 사실 사람을 고친다는 자체가 무리인지도 몰라. 남의 단점 교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장점 발견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도 나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도 나를 칭찬해. 내 곁에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의 손을 잡아준다면, 그의 어깨를 두드려준다면, 그에게 난 널 믿는다는 신뢰를 보내준다면, 그에게도 너에게도 놀라운 삶의 기적이 일어난단다. 호감을 받기 위해선 언제나 밝은 얼굴을 하렴. 몸 전체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렴. 밝다고 해서 마구 웃어대는 사람이 아니고 떠들썩하게 밝아지는 것이 아닌 동작 하나하나에서도 밝은 분위기를 띠는 그런 사람 말이야. 세상 사는 일에 긍정적이면서 타인과 함께 늘 웃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아. 밝음이란 저항하기 힘든 매력이니까. 좋은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다음에는 만남을 피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인지,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 난 네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다음에도 또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하게 되는데, 가장 후회되는 실수가 바로 말 실수야. 다른 실수는 나 혼자 상처받는 경우가 많은데, 말 실수는 상대방의 마음을 해치게 되니까 말 실수를 특히 조심하게 되더구나. 하지만 아직도 말 실수를 해놓고 후회하고, 아직도 대화법에 미숙하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평생 공부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봐. 너에게 대화의 매너에 대해 잔소리하는 것은 사실 내가 나에게 하는 잔소리이기도 하단다. 우리가 늘 하는 말, 그 말의 힘은 참 대단하지. 한마디의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솜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기도 해. 그 중에 어떤 쪽을 택하고 있을까? 리액션이 왜 중요할까? 내가 늘 강조하는 말 중에 리액션을 잘 하라는 말이 있지. 리액션만 잘해도 호감도가 급상승하게 돼. 그리고 리액션을 하면 그 순간 자신에게도 행복이 아주 크게 부풀어서 다가온단다. 엄마 친구 중에도 리액션이 풍부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날씨가 흐리면 흐린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다 좋은 날씨라고 표현해.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자주 감동하고 자주 감탄해. 완전 좋아. 우와, 정말 고마워. 무슨 말인가를 하면 즉각 반응하며 감탄사를 터뜨려. 진짜? 정말? 아주 작은 선물을 해도 아, 정말 고마워 하며 눈물까지 반짝여.
우리 안에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성이 공유하지만 그 친구는 특히 감성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나 봐. 꽃향기를 맡고 나뭇잎의 율동과 하늘의 구름쇼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사를 터뜨리곤 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만년 소녀야. 실제로 나이를 잊고 사는 듯 보여. 그래서인지 피부가 맑고 동안이야. 그렇게 감동하는 일이 많고 감탄사를 터뜨릴 일이 많으니 건강도 좋아. 행복으로 느끼는 일이 가득하니 아플 일이 없는 거지. 어느 외국 언론에서 음악가들의 수명을 조사했는데 19세기 말까지 탄생한 작곡가 95명, 연주가 119명의 수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휘자의 평균 수명이 76세였다고 해. 피아니스트가 73세, 바이올리니스트가 70세로 그 시기 수명으로 보면 대부분 엄청 장수한 거지.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연주 활동을 멈추지 않았대. 음악가들은 왜 장수하는 걸까? 사람의 대뇌는 자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어. 자뇌는 계산과 논리, 언론, 언어 기능을 갖는 이성뇌이고 우뇌는 정서, 감정, 미의식 등 비논리적 기능을 담당하는 감성뇌야. 학교에서 우등생들은 대부분 좌뇌인 이성뇌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사회에서 승진하고 출세하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우수한 좌뇌 소유자들이지. 그런데 좌뇌가 우수한 사람들은 계속 긴장하며 살고 투쟁 본능이 강하다고 해. 그래서 성공은 빠를지 몰라도 병에 노출될 위험이 많지. 반면에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 중에 인류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아. 감성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장수를 했고 이성뇌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수명이 짧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 그런 점에서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장수의 체질을 타고났다는 게 돼. 언제나 소녀처럼 감탄사를 터뜨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감동하는 친구. 그래서 나에게 그 친구는 자주 만나고 싶고 자주 통화하고 싶어지는 친구란다. 감동의 길을 받게 되니까. 그러나 어떤 선물을 해도 아무 반응도 없고 어떤 말을 해도 무반응인 사람들, 노 액션의 대가들도 참 많아. 그 마음에 고마움이 담겼을지 아쉬움이 담겼을지 무엇인가를 건넨 사람은 불안하고 안타까워. 그래서 사람들과는 별로 친하고 싶지 않게 돼. 리액션은 가능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 게 좋아. 선물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렴. 꼭 필요한 물건이었는데 어떻게 알아서 선물해 주었는지 감탄하고 잘 어울린다고 잘 쓰겠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하렴.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설 때에도 식당 주인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겠지.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손님의 이 말 한마디가 식당 주인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니? 종업원이 친절하면 그 종업원이 아주 친절했다고 피드백을 주고 밥이 맛있으면
아주 맛있었다고 표현해 주는 것.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잘 하지 않게 되는 일이야. 돈을 내고 먹는 것이긴 하지만 음식을 차려주는 분이니 얼마나 고맙니? 돈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친절하게 대해주니 또 얼마나 고맙니?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너에게 송정연, 송정림 공저 샘 앤 파커스. 프롤로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들이 어렸을 때 갑자기 외계인이 와서 우리 아들을 데려가 버릴까봐 남편과 교대로 아기 머리맡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아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데도 아이에 대해서는 추억 한 조각도 바꾸지 않을 그런 아들입니다. 세상 모든 엄마의 마음이 그렇겠죠. 건강만 해줘 라고 기도하며 키웠는데 그 기도대로 아이는 건강하고 밝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의 직업은 걱정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자나 깨나 걱정입니다. 20살 성인이 되면 걱정이 줄어들까 했는데 잘할 때도 교만할까 걱정, 못할 때는 좌절할까봐 걱정, 걱정, 또 걱정입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 잠시 베를린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늘 아이 걱정을 하니 남편이 저를 프라우 조르게라고 불렀습니다. 걱정 부인이라는 뜻이지요. 아이는 하늘이 다 키워주고 마을이 함께 키워준다고 걱정을 놓고 살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이 많아 자기도 모르게 무례할까봐 또 기존 질서들을 놓쳐서 상처받고 위축될까봐 모든 것이 다 걱정입니다. 아들아 라고 발음만 해도 제 마음에 물기가 생깁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처음 만난 스승이자 맨 마지막까지 남을 스승입니다. 평생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아이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신이 일일이 곁에 있어 줄 수 없어 어머니를 그 곁에 두셨다는데 과연 신이 내려주신 그 역할을 제가 잘 해내고 있을까 마음 졸이며 아들에게 하나하나 일러주고 싶은 것들을 써봤습니다. 거창하거나 철학적인 글은 아닙니다. 상갓집에 가서 조문하는 법부터 식사 예절이며 공연장 예절 같은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썼고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거나 진로 고민에 보탬이 되는 말들도 썼습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조언, 돈에 대한 관점, 힘들 때의 당부, 외로움 퇴치법과 적응법 등 지구인으로서 필요한 신호등과 삶의 이치와 처신에 대한 잔소리입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아이가 가장 잘하는 말,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알아서 하지 못할 일들이 사실 아직도 있습니다. 알아서 하겠다는 아이를 붙잡고 얘기하면 엄마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 대신 아이 책상에 살짝 이 책을 놓아주면 어떨까요? 출근하는 아이 가방에 슬쩍 넣어주면 어떨까요? 산 넘어 산인 인생길의 초반부를 걷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라는 노래 가사처럼
아이의 뒤에서 애만 태우는 엄마들에게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파트 1. 관계 맺기. 사람과 사람 사이. 정님.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수많은 격언에서는 쉽게 말하는 것들이 너에게는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야.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힘들고, 자신을 아는 것도 힘들고, 야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는 것도 힘들고, 99%의 노력을 다하는 일도 힘들어.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들 하지. 사회에 나가면 인간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그건 매뉴얼도 없어. 사물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고 날씨도 예보를 해주니 예측할 수 있고 기계는 사용하는 법이 있고 요리는 요리법이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일은 매뉴얼도 없고 예보도 없고 뚜렷한 학습법도 없어. 특히 막무가내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정말 어찌해볼 도리가 없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교류하는 인간관계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야. 어렵다고 피해버릴 수 없는 거란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은 우리 삶의 필수 요소거든.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미국의 유명한 자서전 작가인 잭 앤더슨에 의하면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늘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있었다고 해. 그 원칙들은 이렇단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라. 함께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는 오래된 구두나 모자 같은 편안하고 원만한 사람이 되어라.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격하지 않게 해라.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마라.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보람을 느끼는 폭넓은 사람이 되도록 해라. 성공한 사람에게는 축하의 말을, 슬퍼하거나 실망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의식적으로라도 자연스럽게 해라. 자기 취향대로 사람에 대해 좋고 싫음을 내세우기 전에 사람들을 좋아하도록 노력해라. 과거의 오해든 지금 가지고 있는 오해든 모든 오해를 없애도록 해라. 사람들의 정신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그건 자신의 큰 힘이다. 너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지. Like calls like. 호감이 호감을 부른다는 서양 격언 말이야. 호감은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야 하고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란다. 누군가에서 호감을 얻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를 좋아해야 해.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애써 온 마음을 다해 좋아해야 하는 거야. 윈스턴 처칠의 고모는 처칠의 비서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 그를 만나고 5시간 정도 지나면 그의 흠이 모두 보일 겁니다. 그런데 장점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생이 걸려도 모자랄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 하지만 그의 단점만 보는 사람도 있고 그의
장점만 보는 사람도 있어. 칼릴 지브란도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단점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는데 너무 몰두한다는 점이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는 생전에 사람들의 단점을 바라보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해. 간디가 보내는 신뢰와 칭찬에 힘입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큰 성공을 거둔 지도자로 성장한 거야.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드러난 약점을 들춰내기보다는 숨어있는 장점을 캐내야 해. 사실 사람을 고친다는 자체가 무리인지도 몰라. 남의 단점 교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장점 발견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도 나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도 나를 칭찬해. 내 곁에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의 손을 잡아준다면, 그의 어깨를 두드려준다면, 그에게 난 널 믿는다는 신뢰를 보내준다면 그에게도 너에게도 놀라운 삶의 기적이 일어난단다. 호감을 받기 위해선 언제나 밝은 얼굴을 하렴. 몸 전체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렴. 밝다고 해서 마구 웃어대는 사람이 아니고 떠들썩하게 밝아지는 것이 아닌 동작 하나하나에서도 밝은 분위기를 띠는 그런 사람 말이야. 세상 사는 일에 긍정적이면서 타인과 함께 늘 웃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아. 밝음이란 저항하기 힘든 매력이니까. 좋은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다음에는 만남을 피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인지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 난 네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다음에도 또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하게 되는데 가장 후회되는 실수가 바로 말 실수야. 다른 실수는 나 혼자 상처받는 경우가 많은데 말 실수는 상대방의 마음을 해치게 되니까 말 실수를 특히 조심하게 되더구나. 하지만 아직도 말 실수를 해놓고 후회하고 아직도 대화법에 미숙하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평생 공부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봐. 너에게 대화의 매너에 대해 잔소리하는 것은 사실 내가 나에게 하는 잔소리이기도 하단다. 우리가 늘 하는 말, 그 말의 힘은 참 대단하지. 한마디의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솜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기도 해. 그 중에 어떤 쪽을 택하고 있을까? 리액션이 왜 중요할까? 내가 늘 강조하는 말 중에 리액션을 잘 하라는 말이 있지. 리액션만 잘해도 호감도가 급상승하게 돼. 그리고 리액션을 하면 그 순간 자신에게도 행복이 아주 크게 부풀어서 다가온단다. 엄마 친구 중에도
리액션이 풍부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날씨가 흐리면 흐린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다 좋은 날씨라고 표현해.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자주 감동하고 자주 감탄해. 완전 좋아. 우와, 정말 고마워. 무슨 말인가를 하면 즉각 반응하며 감탄사를 터뜨려. 진짜? 정말? 아주 작은 선물을 해도 아, 정말 고마워 하며 눈물까지 반짝여. 우리 안에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성이 공유하지만 그 친구는 특히 감성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나 봐. 꽃향기를 맡고 나뭇잎의 율동과 하늘의 구름쇼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사를 터뜨리곤 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만년 소녀야. 실제로 나이를 잊고 사는 듯 보여. 그래서인지 피부가 맑고 동안이야. 그렇게 감동하는 일이 많고 감탄사를 터뜨릴 일이 많으니 건강도 좋아. 행복으로 느끼는 일이 가득하니 아플 일이 없는 거지. 어느 외국 언론에서 음악가들의 수명을 조사했는데 19세기 말까지 탄생한 작곡가 95명, 연주가 119명의 수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휘자의 평균 수명이 76세였다고 해. 피아니스트가 73세, 바이올리니스트가 70세로 그 시기 수명으로 보면 대부분 엄청 장수한 거지.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연주 활동을 멈추지 않았대. 음악가들은 왜 장수하는 걸까? 사람의 대뇌는 자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어. 자뇌는 계산과 논리, 언론, 언어 기능을 갖는 이성뇌이고 우뇌는 정서, 감정, 미의식 등 비논리적 기능을 담당하는 감성뇌야. 학교에서 우등생들은 대부분 좌뇌인 이성뇌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사회에서 승진하고 출세하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우수한 좌뇌 소유자들이지. 그런데 좌뇌가 우수한 사람들은 계속 긴장하며 살고 투쟁 본능이 강하다고 해. 그래서 성공은 빠를지 몰라도 병에 노출될 위험이 많지. 반면에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 중에 인류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아. 감성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장수를 했고 이성뇌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수명이 짧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 그런 점에서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장수의 체질을 타고났다는 게 돼. 언제나 소녀처럼 감탄사를 터뜨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감동하는 친구. 그래서 나에게 그 친구는 자주 만나고 싶고 자주 통화하고 싶어지는 친구란다. 감동의 길을 받게 되니까. 그러나 어떤 선물을 해도 아무 반응도 없고 어떤 말을 해도 무반응인 사람들, 노 액션의 대가들도 참 많아. 그 마음에 고마움이 담겼을지 아쉬움이 담겼을지 무엇인가를 건넨 사람은 불안하고 안타까워. 그래서 사람들과는 별로 친하고 싶지 않게 돼. 리액션은 가능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 게 좋아. 선물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렴.
꼭 필요한 물건이었는데 어떻게 알아서 선물해 주었는지 감탄하고 잘 어울린다고, 잘 쓰겠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하렴.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설 때에도 식당 주인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겠지.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손님의 이 말 한마디가 식당 주인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니? 종업원이 친절하면 그 종업원이 아주 친절했다고 피드백을 주고, 밥이 맛있으면 아주 맛있었다고 표현해 주는 것.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잘 하지 않게 되는 일이야. 돈을 내고 먹는 것이긴 하지만 음식을 차려주는 분이니 얼마나 고맙니? 돈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친절하게 대해주니 또 얼마나 고맙니?